네, 안녕하세요. 생활과윤리도 요점 정리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첫 번째 주제부터 들어가 볼게요. 주로 초반에 나오는 문제들은 이제 윤리학의 종류들이 나오죠. 이론윤리 혹은 규범윤리라고도 하는데, 이론윤리는 이제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 담론윤리 이렇게 어떤 딱 생각의 틀이 있어서 그거대로 해석을 하는 걸 이론윤리라고 해요. 그리고 응용윤리, 다른 말로 실천윤리라고 하는데, 실천윤리, 응용윤리가 가장 문제에 잘 나오죠. 어떤 윤리냐? 실생활에서 나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윤리를 응용윤리 혹은 실천윤리라고 해요. 그러면 응용윤리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 과학기술윤리, 직업윤리, 사회윤리, 가족윤리, 성윤리, 생명윤리 이런 특정한 문제들이 나오는 분야가 있는 거,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게 응용윤리입니다. 메타윤리는 이제 조금 더 초윤리라고 보면 되겠죠. 좀 더 앞서가는. 그래서 언어의 의미 분석이라든지 타당성을 검증하는 그런 학문이고요. 기술윤리는 말 그대로 기술 쓰는 거죠. 기록하는 거. 자, 바로 두 번째로 갈게요. 이거는 3단 논법 많이 연습했던 거예요. 이제 도덕 원리가 있고 사실 판단, 도덕 판단이 있어요. 도덕 원리는 대전제라고도 해요. 사생활 침해는 옳지 않다. 대전제지.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리고 그거에 비추어서 보고 싶은 거 중에 팩트. 과도한 CCTV는 사생활 침해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CCTV는 옳지 않다. 이거 3단 논법 할 때는 항상 똑같은 걸 이렇게 지웠었던 거 기억할 거예요. 사생활 침해가 지워지면 과도한 CCTV는 옳지 않다가 결론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내용은 어렵지 않아서 단어만 익숙해지면 될 것 같아요. 성찰, 윤리적 성찰이라는 게 종종 나오죠. 일기를 쓴다, 반성을 한다, 그런 것들이 성찰에 대한 이야기고, 대표적인 인물들로 이황 아니면 소크라테스가 나오곤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준비였다면 본격적으로 3강이 문제 받치죠. 아주 많이 나와요. 의무론적 윤리설, 공리주의 윤리설, 그 외에 덕윤리, 배려윤리, 책임윤리, 담론윤리, 불교윤리,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이론 윤리들인데, 먼저 의무론부터 봅시다. 의무론은 왜 이 행위가 옳으냐?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라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이고 따라야 하는 도덕 법칙을 따른 거라면 그 행위는 옳은 거다. 제일 대표적인 인물로 칸트를 우리가 잊을 수 없죠. 칸트 단어들도 많이 해봤어. 정언명법, 의무론, 동기를 중요시한다, 보편적 도덕 법칙을 따른다. 여긴 안 써있지만 인간을 목적으로 대해야 된다, 수단으로 대하면 안 된다, 이런 각종 이야기들이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한다, 의무이기 때문에 옳은 거다라고 하면 의무론이에요. 결과보다는 동기를 중요시하는 거죠. 그치만 공리주의 윤리설은 또 정반대예요. 여기는 동기가 아니라 결과 중심이야. 어떤 행위가 옳은 행위냐?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가 옳은 행위다.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유용성이라고 하죠. 유용하면, 결과가 좋으면 그거는 옳은 행위다. 이런 설명이야. 그래서 벤담하고 밀이 나오는데 최대 다수가 최대로 행복한 게 그게 바로 선이다. 그게 바로 옳은 거다. 그러니까 결과, 행복, 쾌락, 만족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는 게 공리주의예요. 그러니까 의무론하고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 밑에도 덕윤리, 아리스토텔레스랑 맥킨타이어까지 우리가 봤는데, 덕윤리, 그러니까 덕으로서 접근해야 된다. 성품은 나면서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노력해서 습득을 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도 강조했던 개념이죠. 배려윤리, 나딩스나 길리건이 나오는데, 이제 배려, 공감, 어떤 이해, 이제 그런 단어들, 좀 더 여성적이라고 표현했던 길리건의 그런 단어들을 쓰는 게 배려윤리고요. 책임윤리는 요나스 빼놓을 수 없죠. 요나스. 책임을 져야 된다. 누가? 인간이. 누구한테? 미래 세대한테. 이게 책임윤리야. 그러니까 동물은 책임질 수 없어요. 책임은 인간만 지는 거지. 그리고 현재 세대는 개발하느라 지금 난리가 났잖아. 근데 미래 세대까지 생각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라. 지구가 앞으로 30년만 쓰고 말 것도 아닌데 미래 세대를 생각해라. 이게 책임윤리야. 요나스의 단어 중에 공포의 발견술이라고 있는데 아마 검정고시까지는 안 나올 거야. 모의고사에는 항상 나오는데요. 책임을 잘 지려면 미래를 좋게 생각해야 된다, 아니면 안 좋다고 생각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요나스는 미래가 공포스러울 정도로 안 좋다고 생각해야 지금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뭐 50년 뒤에 지구가 없어진다고 생각해야 지금 환경보호를 하게 되는 거다. 그런 거죠. 50년 뒤에도 지구가 깨끗할 거면 지금 굳이 환경보호를 안 해도 되겠죠. 담론윤리, 하버마스 이거 물어볼 때마다 우리 11학년 친구들 자꾸 헷갈리는데 토론, 대화, 의사소통, 이해, 관용, 만장일치 이런 것들로 서로 활발하게 토론하면서 진리를 찾아가는 그걸 원했던 게 하버마스입니다. 불교윤리는 네, 다들 아시는 거고요. 넘어갈게요. 자, 죽음에 대해서 학자들이 뭐라고 했나? 일단 여러분이 잘 아는 것부터 하면 서양의 철학자였던 플라톤은 육체를 벗어나서 영혼이 오히려 이데아에 가는 게 죽음이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고요. 도교의 장자는 자연스러운 걸 추구했을 테니까 그냥 기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일 뿐이다. 죽음은. 그다음에 하이데거는 실존주의자죠. 생각하는 것, 철학적인 거를 좋아했던 사람. 죽음을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를 더 가치 있게 살 수 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중요시했던 학파예요. 근데 쾌락이 막 안 좋은 쾌락이 아니라 부정적인 단어의 쾌락이 아니라 즐거움, 기쁨. 그래서 지금은 안 죽었잖아. 지금 우린 살아있잖아. 근데 뭐 벌써부터 죽음을 두려워하냐. 죽은 다음에 생각해도 되지 않냐. 이제 그렇게 쾌락을 이야기했던. 그 외에 이슈들은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찬성 반대 중에 어떤 입장인지만 파악하면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어요. 낙태 찬성인지 반대인지, 안락사 찬성인지 반대인지. 그 다음에 가족관계윤리에서 결혼이 일륜지대사다 이런 한문들 안 익숙한 것들 혹은 백년가약, 부부유별, 상경여빈, 음양론 이런 건 다 부부를 뜻하는 한문들이에요. 상경여빈 이제 서로 손님처럼 예의 바르게 잘 대해라. 그 외에도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런 효도, 호혜적 원리, 부자자효 여긴 없지만 그 양지라는 단어도 몇 년 전에 나왔죠. 그리고 형제 자매끼리의 그 윤리, 형우제공 이런 거, 뭐 친족, 네 있습니다. 자, 그 다음도 꽤 문제가 잘 나오죠. 과학기술과 윤리가 어떤 관계냐? 그러니까 과학자가 착할 필요 있냐 없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과학자는 가치랑은 관련이 없다. 이게 가치 중립성. 그러니까 과학자는 착할 필요 없다. 똑똑하기만 하면 된다. 이게 가치 중립이야. 근데 반대 입장은 과학기술에도 가치가 개입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바른 마음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냐. 안 그러면 인류에 해가 되지 않냐. 그런 얘기. 그리고 네, 와 이거 5번은 여러분 진짜 잘하죠. 이거는 내가 하도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해서 여러분 5번은 완전 잘해. 자신감을 가지고 봅시다. 인간중심주의, 동물중심주의, 생명중심주의, 생태중심주의. 알죠? 점점점 넓어지는 거. 그래서 인간중심, 동물중심, 생명중심, 생태중심 이렇게 넓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인간중심은 당연히 인간을 위주로 생각하는 거죠. 좀 예전 시각이에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 데카르트, 베이컨, 칸트 다들 들어봤을 법한 학자들인데 인간을 위한 거일 뿐이다. 자연은.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을 이용해도 된다. 사용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죠. 인간중심주의가 문제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동물중심주의부터 되게 많이 나오죠. 싱어와 레건 양대 산맥인데 둘 다 동물의 가치를 두자는 거야. 인간처럼. 왜냐면 인간하고 동물은 큰 차이가 없으니까. 동물도 인간만큼 중요하니까. 자,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싱어는요. 그 고려 기준이 쾌고 감수 능력이라고 그랬어. 뭔 말이냐면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로 생각하는 거야. 근데 동물들도 쾌고 감수 능력이 있거든요. 맞으면 아프다 그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쾌고 감수 능력이 있고 인간들도 쾌고 감수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동물도 인간이랑 똑같이 중요시해야 된다. 종차별주의 안 된다. 이런 이야기야. 꽤 급진적인 이야기죠. 레거는요. 모든 동물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1년 이상 된 포유류, 그러니까 인간하고 좀 친밀한 뭐 강아지, 고양이 이런 인간하고 교감하는 그런 동물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삶의 주체이기도 하고 내재적으로 또 가치를 지니는 존재들이고 그래서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네. 근데 도덕적으로 인간이랑 똑같이 대우해야 된다. 인간이랑 똑같이 행위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동물이 어떻게 인간이랑 똑같이 옷 입고 학교 갈 수는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생명중심주의. 동물하고 생명의 차이는 뭐냐? 식물이 포함된 거죠. 동물중심주의에는 식물이 안 들어가. 근데 생명중심주의에는 식물이 들어가죠. 그래서 생명중심주의는 학자 2명이야. 슈바이처와 테일러.
슈바이처는 그냥 생명 외경사상 세트로 그냥 외워버리면 돼요. 그럼 생명 외경사상 나오면 답이 슈바이처야. 슈바이처 나오면 답이 생명 외경사상이야. 테일러는 이거 우리 준하가 그때 잘했던 건데 목적론적 삶의 중심, 이게 테일러의 단어죠. 왜냐면 동물도 곤충도 식물까지도 목적론적으로 살아요. 식물도 봄이 되면 잎을 틔워요. 그러다 꽃이 피죠. 그러다 가을 되면 열매 맺어. 그리고 낙엽 떨어지고 겨울 되면 마르거든요. 이런 게 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다라는 얘기야. 마지막 생태중심주의, 식물까지도 아니다, 더 넓다. 돌멩이 하나까지, 시냇물까지도 생태계 전체가 중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5번은 꼭 안 틀릴 수 있게 잘 먹는 문제로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이제 6번이 나오는데 희한하다. 칸트랑 롤스랑 요나스가 나왔어. 우리 셋 다 따로따로 알고 있던 인물들인데 여기 모였어. 공통점이 뭐길래? 미래 세대를 고려하자고 이 세 명이 모였어. 칸트는 왜 미래 세대를 옹호해야 된다고 보겠니? 그게 의무니까. 칸트는 무조건 의무로 접근하는 거야. 그 다음에 롤스는 무지의 배일 때문에 내가 미래 세대일 수도 있으니까. 요나스는 제일 책임의 대가니까 다양한 이유들을 얘기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하기 위해서 나오는 개념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죠. 발전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발전을 하긴 한다. 근데 지속 가능하도록 하자. 네. 그 다음에 정보사회로 갈게요. 사이버 쪽은 사이버 불링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사이버 안에서 괴롭힘이 있는 거죠. 사이버 폭력. 이걸 뜻하는 단어가 사이버 불링이야. 그리고 카피라이트와 반대 개념으로 카피레프트. 그러니까 저작권을 보호해주자, 아니다, 공유하자. 이 얘기죠.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는 검정고시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자, 8번도 중요하죠. 니부어가 드디어 나왔어. 니부어 진짜 자주 나와요. 니부어는 아이디어 하나야. 개인이 집단보다 도덕적이다. 다시 말하면 집단이 개인일 때보다 비도덕적이다. 그럼 어떡하냐? 다 떨어뜨려서 각자 무인도서 사냐? 그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집단이 살아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러려면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제도나 규칙이나 법률 같은 게 필요하다. 그래야 사람들이 불이익 받기 싫어서 도덕적으로 살 거다. 그 얘기예요. 개인선과 공동선 있어요. 개인 차원, 공동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이 조화가 필요하죠. 와, 절반을 했어요. 뒷페이지로 갈게요. 자, 뒷페이지에도 어려운 내용들이 가득 있는데 이 중에서 최고 어려운 게 9번이야. 9번만 이해하면 뭐 10번부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사회 정의죠. 정의, 저스티스. 이 파트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자, 사회 정의, 뭐가 정의냐라는 게 당연히 이제 눈치챘겠지만 학자마다 다릅니다. 윤리는 학자들, 사상가들이 어떻게 얘기했느냐를 파악하면 되는 학문이라서 일단 하나씩 볼게요. 노직하고 롤스가 나와요. 노직하고 롤스 비교하는 거 우리 연습 많이 했는데 노직이 누구야? 그러면 주민이 형이 싫어하는 사람이요. 이게 나오지. 그 사람 맞아요. 노직은요. 소유권이 중요했어. 그러니까 내가 합법적으로 땀 흘려서 번 내 돈이니까 아무도 가져가지 마라. 아무리 정부라고 해도 세금이랍시고 내 돈 좀 그렇게 많이 좀 가져가지 마라. 이 얘기야. 소유권이 중요해. 그리고 자유지상주의, 자유.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거야. 내가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왜 뭐 누가 뭐라 그러냐. 내가 내 돈 쓰겠다는데, 내가 내 돈 벌겠다는데. 그러니까 자유, 소유권 이쪽으로 가요. 그러면서 취득 이전 교정까지 가는데 이거는 모의고사 공부할 때 더 알려줄게요. 검정고시에 여기까지는 안 나오니까. 롤스는 알아야죠. 롤스는 속속들이 다 알아야죠. 롤스는요, 제1원칙이 있고 2원칙이 있어요. 그치? 제1원칙,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기본적 자유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유권. 그 다음에 이제 2원칙이 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야. 차등의 원칙은 무슨 말이냐? 균등일 필요 없다는 거야. 균등인 건 공산주의잖아. n분의 1. 그게 아니야. 당연히 사람마다 재산이 다르고 월급이 다를 수 있지. 그게 차등의 원칙이야. 하지만 차등을 두려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이 가도록, 그러니까 약자들에게 좀 더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차등을 뒀으면 좋겠다. 왜냐면
무지의 베일. 내가 약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누가 약자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누가 약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없도록 최소 수혜자에게 좀 잘해주자. 그거고, 두 번째 제2 원칙은 공정한 기회균등. 그러니까 기회는 공정해야 된다. 그 얘기야. 월급이 공정할 필요는 없어요. 월급이 공정할 필요는, 그러니까 월급이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월급이 똑같을 필요는 없어. 하지만 기회균등은 똑같이 가야지. 그래야 누구라도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 그건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에 대해서 아주 속 시원하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옛날에 여러분 판서한 적 있었어서 요 옆에 화면을 한번 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사회 정의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분배적 정의가 있고 교정적 정의가 있다고 했어요. 분배는 나눠 가지는 거고 교정적이라는 건 잘못했을 때 벌 받는 거겠죠. 자원을 분배할 때는 아주 그냥 수학적으로 n분의 1로 나눠 가져야 하냐? 아니지. 그럼 또 공산주의지? 그게 아니라 가치를 가지고 배분해야 된다. 어려운 말로 기하학적 비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좀 더 가치 있게 노력했으면 좀 더 받고, 좀 더 가치 있게 실력이 좋으면 좀 더 받고, 이런 식으로 가치에 따라서 분배를 해야 된다. 그걸 기하학적 비례라고 해요. 그런데 잘못했을 때 벌 받는 거 말인데, 폭행죄에 대해서 어떤 벌이 나가고 살인죄에 대해서 어떤 벌이 나가고, 이렇게 교정으로 갈 때는 가치에 따라서 다르게 주면 되겠어요? 절대 안 되죠. 무조건 n분의 1로 똑같이 폭행죄면 똑같이 징역 몇 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산술적 비례,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동일하게 n분의 1로 주라는 거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교정적 정의는 산술적으로 똑같이, 분배적 정의는 가치에 따라서 기하학적 비례를 해줘라. 여러분이 이 내용은 다 알아. 근데 이 용어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죠. 다시 여기 표로 가면 그렇게 써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분배적 정의는 가치, 기하학적 비례를 주고 교정적 정의는 산술적으로 똑같이 줘라. 그 얘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혼자 살짝 다른 이야기를 하는 마르크스가 있죠.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자잖아요. 사회주의자. 어떻게 나눠 가지냐? 똑같이. 마르크스는 분배를 산술적으로 하라 그랬어. n분의 1로 나눠 가지래. 열심히 일을 해도 월급 200만 원. 안 해도 월급 200만 원. 똑같이 가는 거야. 그런데 좀 더 들어가서 얘기할게요. 마르크스가 n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건 중학교 정도 수준이고, 좀 더 들어가서 고등학교에서 뭐라고 하냐? 이거 여러분 좀 거부감 있을 수도 있는데 일은 능력에 따라서 하래.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더 어려운 일을 하는 거지. 아니면 더 쉬운 일을 하던지. 그런데 분배는 필요에 따라서 하래요. 그러니까 더 많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라는 거야. 약간 고개가 갸우뚱하죠. 이게 마르크스의 아이디어였어. 이게 된다면 유토피아가 실현될 거라고 생각했어, 마르크스는. 천국처럼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일하고 서로를 위해서 분배하는 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 몇십 년, 몇백 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런지 마르크스는 예상하지 못했겠죠.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공산주의 국가들은 다 경제적으로 실패에 가까운 경험을 했죠. 아무튼 여기까지가 분배적 정의입니다. 자, 그 밑에는 교정적 정의인데요. 교정적 정의 중에서도 가장 이제 이슈가 되는 사형제도에 대한 이야기야.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하냐 마냐 그 얘기죠. 자, 칸트 이야기 할게요. 이거 사실 검정고시 수준까지는 아닌데 이왕 나왔으니까. 칸트는요, 아까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 그랬죠. 네, 누군가가 살인죄를 저질렀어? 그럼 그 사람 사형해야 돼요. 그게 그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는 길이야. 이게 뭔 소리냐? 공리주의자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이해가 갈 거야. 공리주의자들은요, 사형해야 된다고 생각해. 왜? 그래야 본보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은 살인죄를 안 저질 것이다. 칸트는 이 말을 듣고 그건 그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다라고 생각했을 거야. 조금 심오하지만 이해는 갈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베카리아라는 사람 우리 작년에 공부할 때 많이 얘기했는데, 사형 하루아침에 끝나버리는 그런 사형 말고, 그런 사형 반대하고 아주 오랫동안 평생 동안 감옥에서 일을 하는 종신노역형을 주장합니다. 왜냐면 베카리아도 공리주의자인데 어차피 다른 사람들한테 본보기로 쓰려고 그러는 거라면 좀 더 오랫동안 본보기를 쓸 수 있도록 종신노역형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네. 자, 이제 어려운 거 끝났네요. 10번부터는 부담 없이
자유권과 이제 사회권의 차이는 다 아니까 5대 기본권 중에 자유권은 본인이 자유롭기 위한 거고 사회권은 뭔가 요구하는 더 적극적인 권리죠. 그 다음에 소수 집단을 너무 우대하는 적극적 우대 정책을 한다면 오히려 역차별이 일어날 수 있다. 청렴이란 단어는 뭐 수도 없이 나왔으니까 잘 알겠죠. 시민 불복종도 진짜 많이 나왔죠. 시민 불복종 법에 따르지 않아. 왜? 그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소로하고 롤스가 살짝 달랐죠. 소로는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해도 된다고 했고 롤스는 대다수가 그렇게 판단해야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 직업윤리로 가서는 글쎄 근로 3권? 이거는 사회랑도 연결되는 건데 근로 3권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뭐 노블레스 오블리주 전문직이고 사회 고위층일수록 더 도덕적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이제 12번은요. 아까 과학기술과 윤리 했을 때랑 비슷해요. 예술가가 착할 필요 있냐 없냐죠. 착할 필요 없다라는 가치 중립이 예술지상주의고요. 그냥 예술가는 예술만 잘하면 된다. 도덕주의는 아니다. 예술가도 착해야 된다. 예술가도 책임감과 좋은 품성이 있어야 된다. 왜냐면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도덕주의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문제 몇 번 나왔는데 검정고시에 도덕주의라는 말이 나오면 예술가도 착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여기 써있죠. 아름다운 게 곧 착한 거다. 미가 곧 선이다. 그런데 예술지상주의는 아니야. 아유 도덕이고 착하고 가네. 그런 거 필요 없고 예술에다 선악을 들이대지 마시고 그냥 예술은 예술이다. 예술의 목적은 그냥 예술이다. 그림을 더 잘 그리는 게 목적이지 착한 그림일 필요는 없다. 그 얘기예요. 상업화 이건 뭐 여러분 다 아는 거고 종교에 대해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긴 한데 엘리아데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은 세상대로 있고 신성한 건 신성한 대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세속적인 것과 성스러운 것은 분리되는 게 아니고 조화를 이뤄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거룩하고 직장 가서 안 거룩한 게 아니고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다 이제 성스럽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네, 이것까지는 몰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의식주로 갈게요. 소비로 가는데요. 여기 베블렌 효과, 그 다음에 밴드웨건 효과, 백로 효과 다 나왔네. 비합리적 소비죠. 베블렌 효과는 비쌀수록 잘 팔리는 거, 그러니까 과시하기 위해. 밴드웨건 효과는 동조 소비, 모방 소비, 남들이 사니까 따라 사는 거. 백로 효과, 스노브 효과는 남들이 사니까 나는 안 사는 거. 나는 특별하니까. 그런 얘기예요. 자, 소비에 있어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합리적 소비가 있고 윤리적 소비가 있어요. 쉬운 말로 하면 합리적 소비는 똑똑한 소비고요. 윤리적 소비는 착한 소비죠. 그러니까 합리적 소비는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아주 효율적으로 똑소리 나게 야무지게 아끼면서 알뜰하게 소비하는 게 합리적 소비고 윤리적 소비는 좀 더 돈이 들더라도 가치를 따라가는 소비예요. 공정무역 같은 거죠. 자,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는 여러분 너무 잘해요.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사대주의, 문화상대주의 더 얘기 안 할게요. 그 다음에 타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 그 얘기 나올 때 역지사지, 입장 바꿔 생각해보자 라는 의미의 황금률이라는 단어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죠. 작년이구나. 황금률도 역지사지랑 같은 말이야.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라. 그거죠. 그 다음에 다문화 사회일 때 이런 얘기 한번 했어. 동화주의, 그러니까 다 녹여놓고 우리나라 문화로 새로 배워라고 하는 용광로 이론. 샐러드볼 이론은 샐러드볼 안에 양상추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평등하게 인정하자. 여기에 이제 하나 추가해서 국수 대접 모형인가? 그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국수의 메인은 그 소면이잖아. 주류 문화는 인정하되 그 위에 고명들도 인정하자. 이런 거. 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15번은요, 이제 통일이에요. 통일에 관련된 걸 윤리적으로 바라본 건데,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아니고, 우리는 경기도만의 도민이 아니고 세계 시민이다. 그러니까 세계의 일원으로서 생각해라. 그게 세계 시민주의야. 인류 전체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한다. 그러니까 내 나라, 네 나라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한 공동체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세계 시민주의고요. 자, 통일에 관련된 비용들 분류를 좀 합니다. 일단 분단 비용. 분단하고 있기 때문에 드는 비용이죠. 그러니까 막대한 무기를 뭐 사서 준비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20대 초반에 꽃다운 청년들이 다 군대를 가는 것도 분단 비용이죠.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치러야 하는 비용들이야. 통일 비용은 통일을 하기 때문에 드는 비용이 통일 비용이죠.
평화 비용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드는 비용이 평화의 비용이에요. 그래서 조금 잘 읽어보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통일하면 무슨 장점이 있냐, 뭐 경제적으로 이런 장점, 저런 장점, 뭐 이런 장점 다 있고요. 이제 인도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이산가족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요것도 종종 문제가 나오죠. 자, 16번 다 왔습니다. 국제관계가 어떠냐? 국제관계는 어떠냐? 선생님이 만약에 수업하면서 얘들아, 국제관계는 어떤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겠지. 선생님, 전쟁터예요. 무조건 강한 자가 살아남아요. 약육강식이에요. 힘을 길러야 돼요. 만만하면 잡아먹혀요. 국제관계는 무조건 파워, 힘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친구가 있겠죠. 근데 또 어떤 친구는 국제관계요? 서로 돕고 협력하고 뭐 그런 코로나 같은 거 나왔을 때 다 같이 해결하고 합의하고 국제법 같은 걸로 서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고 서로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보겠죠. 맞아요. 둘 다 학자들이 정리를 했어. 그래서 국제관계에서 아까 이쪽 첫 번째 입장이라고 말했던 친구들의 그 느낌이 용어로 하면 현실주의예요. 현실주의. 한번 그런 거 같은지 보세요. 국제관계에서 전부 다 자기 나라 이익을 추구한다. 맞죠? 그리고 평화가 이루어졌다면 그거는 힘의 균형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 나라가 만만하지 않고 저 나라가 무서우니까 일단 뭐 한보 후퇴하고 이렇게 눈치를 보는 그런 느낌이 평화다.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현실주의야. 근데 이상주의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죠. 국가는 이성적인 존재다. 국가가 무슨 짐승이냐. 국가는 똑똑하다. 그리고 개인으로, 국제기구로, 비정부기구로, NGO로 노력하면 되지 않냐. 서로 연합 만들고 막 조약 맺고 국제법에 따라서 서로 신뢰로 가는 거지. 라고 하는 게 이상주의야. 그래서 현실주의 아니면 이상주의.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자, 16번에서는 요 원조 의무에서 노직, 롤스, 싱어 3명을 좀 봐야 돼요. 여러분 이미 알거든요. 노직도 롤스도 싱어도 다 알아요. 자, 노직은요, 앞에서 그랬잖아요. 소유권, 내 거 건드리지 마, 그 사람이야. 그럼 해외 원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노직한테 그런다면, 해외 원조? 그건 뭐 개인의 선택이지. 그게 의무라는 건 말도 안 되지. 왜 내 돈인데, 내 재산인데, 왜 이걸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돼? 라고 얘기해요. 원조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정당한 절차로 취득한 재산은, 그러니까 불법으로 취득한 게 아니라 정당하게 취득한 재산은 개인의 소유권이 너무너무 인정된다. 어느 정도로 인정되냐면 배타적으로. 그러니까 남이 뺏어가려고 그러면 쳐낼 수도 있을 정도로 배타적 소유권이 인정이 된다. 이게 노직의 이야기야. 뭐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롤스는 뭐라고 했냐면 이게 롤스가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여기 보세요. 롤스는요. 해외 원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요. A 국가가 있고 B 국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개개인이 부자냐 가난한 자냐에 관심 없고 롤스는 이 국가 전체가 어떤 성격이냐에 주목했어. 그래서 만약에 질서 정연한 사회일 수도 있고 두 개인데 하나는 고통받는 사회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롤스는요. 고통받는 사회의 국가는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원조의 의무가 있다. 하지만 질서 정연한 사회는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이게 기본 아이디어야. 그럼 여기서 문제. 질서 정연한 사회인 A 국가에 굉장히 가난한 약자가 있다. 이 사람 도와줘야 되냐 안 도와줘야 되냐? 아니다. 롤스는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건 아니다. 국가를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해외 원조의 의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통받는 사회랑 불리한 여건의 사회 같은 말인데 어쨌든 그 불리한 여건의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줘야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원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원하지 않는다. 이랬어. 자, 우리의 싱어님은 뭐라고 하셨을까? 싱어가 공리주의자인 거 이제 여러분 알죠? 싱어는 공리주의자예요. 공리주의자는 아까 맨 처음에 페이지에서 뭐라 그랬냐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중요한 쪽이야. 그러니까 결과가 좋으면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요. 누군가가 굶어 죽어요. 한쪽에서. 근데 그걸 방치해. 그러면 인류 전체의 고통의 양을 계산해 봤을 때 인류 전체의 고통이 증가되잖아. 그러니까 인류 전체의 고통을 그러니까 인류 전체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인류 전체의 행복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굶어 죽는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싱어는 해외 원조 의무라고 생각했어.
의무야. 왜냐면 인류 전체의 고통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갈등의 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 여러분 잘해요. 소극적 평화는 싸우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적극적 평화는 실제로 서로 좋아하고 아끼는 것까지 갔을 때 적극적 평화죠. 그거를 국가에다 대입을 해보면 소극적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예요. 폭력이 없는 상태. 하지만 빈부격차 있을 수 있고 환경오염이 있을 수 있고 범죄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적극적 평화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까지 사라진 걸 말해요. 그러니까 빈부격차도 완화되고 뭐 불법적인 것들도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평화가 이루어진 것을 적극적 평화라고 합니다. 자, 왈처의 정의전쟁론은 모의고사 공부할 때 하면 될 것 같고요. 칸트의 영구평화론도 네, 칸트라는 이름은 익숙하지만 영구평화론에 대해서는 조금 낯설 텐데 칸트가 국제사회를 어떻게 봤냐는 거야. 자유로운 국가들끼리 모여서 연맹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 녹여놓고 하나의 정부가 되는 건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유로운 국가들끼리 모여서 서로 협력하는 걸 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짧은 시간 안에 생활과 윤리를 한번 쭉 훑었어요. 검정고시는 이 정도로도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것만 알면 100점 맞을 수 있냐. 근데 뭐 새로운 사자성어가 나오거나 한두 문제 정도 내가 얘기 못 해줬을 수도 있지. 근데 대부분의 내용은 이걸 뼈대로 하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힘내시고 네, 좋은 점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